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업무 보고를 중단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이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날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 탈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 검찰 보고에 대통령 공약에 대한 그런 검찰의 계획과 대응 방안이 빠져 있다. 이렇게 30분 만에 회의를 중단을 시켰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 같아요. 근데 일단 이례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이렇게 파면당해서 조기 대선에 의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정부의 이 인수위 때랑은 좀 업무 보고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정부 때 인수위는 아무래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운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정 운영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의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좀 실용적으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거 너무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좀 더 보완해오라라고 해서 30분 만에 종료를 하고 검찰의 이 업무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원래 검찰들이 업무 보고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25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바뀌었으면은 정권의 성격에 맞춰서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좀 전제한 얘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대통령 공약이라는 게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는 거잖아요. 네. 폐지해가지고 중수청 하나 만들고 그다음 공소청 만들고. 근데 폐지당하는 검찰 입장에서 저희 폐지해 주십시오라는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공약을 담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항상 논의되고 있는 게 뭐 직접 수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대상이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예요. 국민에 대한 수사는 사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일반 국민적 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낫다. 근데 권력자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는 그 칼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검찰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국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권력자를 겨누는 칼끝이 많은 것이 좋지 그게 줄어드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저런 태도는 납득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일이 잦았었던 그런 사정기관을 향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맞출 걸 압박하는 이른바 기강 잡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정기관들과 이 야당의 갈등이 아예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좀 특히나 뭔가 이 검찰 권력과 감사원 권력을 이용해서 민주당과 갈등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된 뭔가 개혁과 본질과 그리고 반성을 하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정기관을 좀 마구 휘두르고 싶어하는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기관들은 뭔가 본인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 본질적인 근본적인 개혁안을 좀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원래 공무원들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약간의 기강 잡기도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5년에 있다가 다시 물러날 사람들 아닌가? 수십 년 동안 이 국정 운영을 해왔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업무 파악 능력이 그 정권을 잡고 들어온 정당의 정치인들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을 좀 휘어잡고 국정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무원들과 기싸움은 저는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이 새 정권과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상당히 매섭긴 합니다. 어제 보고 중단된 게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도 결국 중단이 됐죠. 김현 기획위원이요 방통위를 향해서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실국장들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서 분리징수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던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 탄압하지 말라라고 한 분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또 앉아서 업무 보고를 한다는 거죠. 네, 들으신 것처럼 기획위원 측에서는 방통위가 전 정권 나팔수가 됐던 거 아니냐, 정치적 심의를 남발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방심일 사무총장이 이 사상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업무 보고가 중단이 된 건데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 김현 의원의 저 말씀은 모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따지면 2017년도에 민주당 워크숍에서 있었던 방송 장악 시나리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사실은 그 당시 KBS, MBC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과정도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 여론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전액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방통위원장 보면 탄핵을 3번 시도했잖아요. 다시 탄핵 발의하고 그만두고 또 탄핵 발의하고 그럼 방통위원회 기능 자체는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9명 중에 6명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바뀔 때 이사진 선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선임을 방해하는 게 누군지 사실 저는 선임을 방해한 게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방통위가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 민주당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요. 네. 근데 저렇게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고 결국 뭐냐면 이준석 방통위원장 그만두라는 거죠.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올 9월까지 임기인데 그만두라는 거죠. 이렇게뿐이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오히려 정책의 타당, 부당 이거 갖고 따지고 고쳐오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저렇게 일괄적으로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그럼 그만두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요. 민주당이 추구했던 방송 3법 이른바 지금 업무 보고에도 갑자기 방송 3법을 그렇게 반대해왔던 방통위에서 방송 4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서를 180도 바꿔서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이 방통위의 이 정권의 이 영향력 행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거를 가능성을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이사 숫자도 늘리고 방통위의 숫자도 늘리고 최대한 늘려가지고 정권이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이자. 근데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이 위원을 늘릴 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그런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아닌 중도적인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해서 방송사법 통과를 통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 방통위에 대한 영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방송사법을 추구했던 거를 그렇게 극구 반대하다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뀌었느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김현 의원의 입장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둘러싼 공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열릴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서 엄호하는 여당과 총공세에 나선 야당. 이 긴장감이 팽팽한데요.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예. 조사도 있었고 예.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예. 다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됩니다. 어떤 일반 국민이나 어떤 직업인이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경조사와 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현금을 거의 6억 원에 가깝게 땡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저는 자백이라고 생각하고요. 현금 6억이나 되는 돈을 집에서 쓰고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자진 사퇴를 할 사안이에요. 주진우 의원은 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계속 SNS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2020년 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5억 원 안팎의 돈을 축의금이나 출판 기념회로 벌었다는 해명이 이 통상적인 액수를 넘었다는 거거든요. 사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2번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조사 빼고요. 경조사는 한 번 본인 결혼 때는 사양한다는 문구를 썼기 때문에 네.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장인 관련된 그 안 좋은 일 당했을 때는 그 장인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축의금 전체를 본인이 사용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부의금. 그러니까 그걸 1억 원이라고 치고 나머지를 이제 5억 이상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5억에서 한 7억까지 된다고 봐요. 네.
네.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5억에서 7억 정도를 출판기념회 2번을 통해서 그걸 벌어들였다는 건데 원래 출판기념회의 목적에 안 맞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정치자금의 불법 통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출판기념회에서 저렇게 5억 이상 7억까지 들어온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는 거. 물론 저게 이제 뇌물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가 얼마 냈는지를 본인뿐이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취지이고 결국 뭐냐면 저게 대해서 액수와 본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그럼 낙마도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 거죠. 네. 액수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처음 이런 게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에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이 3억 원 정도의 갭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네. 네. 그때 어떻게 해명을 하셨었냐면 그 2014년 15년에 정세균 전 총리의 자녀 두 분이 각각 결혼했거든요. 그때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축의금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총 3억 원의 소득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의 축의금이 들어오고 출판기념회 때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온 거는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은 집에 장롱에 쟁여두고 안 쓴 것 아니냐, 그걸 왜 신고 안 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2019년 재혼을 했을 때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죠.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거의 한 6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마다 그 해 안에 추징금으로 갚는 데 썼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입장을 말했듯이 그 해에 다 소비를 해버리면 다 써버리면 신고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 게 저는 충분히 설득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앞으로 정치인들의 축의금 그리고 조의금 그리고 출판기념회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쪽으로 양성화시키는 네. 법안을 발의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다 쓰셨다고 하는데 출판기념회 일자를 보면 11월 달 내지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2달, 이번에 12월 달 기준으로 이제 신고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한두 달 만에 그 돈을 다 썼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또 하나는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는 본인은 받지만 또 상대방이 경조사 있거나 출판기념회 있으면 또 지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수입이 저 정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본인도 지출하고 이게 품앗이기 때문에 본인도 지출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벌었다고 치고 액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금 통로, 유입 통로가 다른 데 있거나 만약에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그 정도 금액이 유입됐다면 그 또한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발목 잡기 하지 말라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온갖 비리 범죄투성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끝까지 버티겠다는 태세입니다. 이 정권에서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검증 자체가 아예 사라질 판입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네, 이렇게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어제까지 명단을 채택을 해야 됐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결국 이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죠. 그 의혹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 자료를 취하려고 여러 가지 증거 조사 방법을 취하는 건데 일단 증인은 가족을 빼고 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책임은 나중에 지면 될 거고 또 하나는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건 의원의 의결로 지난 수요일 날 했어요. 그 의원의 의결로 했는데 만약에 안 오는 경위가 그 후보자가 본인이 정보 제공을 안 하겠다,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안 오게 되면 그 또한 후보자의 말씀과 달리 본인은 의혹이 밝혀지는 데 있어서 별로 협조하지 않았다. 네. 이건 나중에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전 부인, 현 부인 사실상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과도한 요구를 했었거든요. 전 부인이 왜 나와야 되죠? 관련된 자료만 충분하게 제출을 하면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망신 주기 위한 증인 신청들을 계속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모 씨, 김민석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 출신인 그 강모 씨는 민주당에서도 증인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통과될 테니 뭔가 민주당이 독주를 해서 증인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합의도 안 한 상태로 통과시켰다. 저는 이런 프레임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그 증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말로 이 이재명의 복심으로 대통령의 어떤 이 의지를 충실하게 이행할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선 다소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발표한 인사 3명이 그 민정수석과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비서실장 3명이었기 때문에 네. 3명 중 2명이 낙마하게 되면 그렇게 좀 타격을 받겠죠. 저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김민석 후보자의 이런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낙마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 기준을 이렇게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힘이 없으니까 인사 기준은 5대 인사 기준이든 5개든 6개든 거기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어긋나는 일이 밝혀지면 낙마하는 걸로. 이렇게 안 하면 저희가 도대체 인사청문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